우선 우리 신동식 박사님은 저의 6년 선배님이신데 우리 한국의 조선업계의 창시자 겸 조선업계를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으로서 정말 존경하시는 우리 신동식 박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하실 걸로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동식 회장님은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거목이십니다. 우리 한국을 기적같이 살리신 주역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산업의 여건으로 산업의 기반을 닦으신 아주 최고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모이는 이러한 아주 막중한 자리에 제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동선 회장님과 청산호릉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경륜과 지혜, 이것이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나라를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연을 해달라고 초대받아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1969년에 설립한 배를 설계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난 설립돼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해군의 군함, 또 초대형 해상 구조물 등 여러 가지 2,000종에 달하는 선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 또 지세포, 지금은 삼성조선사라고 그럽니다만 그 양계조선소를 비롯해서 전 세계 30개국의 신형 조선소를 설계해서 제 손에 의해서 설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선 기술자 한 200여 명을 데리고 첨단 기술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을 설계하고 조선소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친환경 선박,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선박을 비롯해서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포집하고 이걸 저장하고 수송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관한 기술을 국내외 기술자들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연구하고 이러한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일도 이 나이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래 지난 1년 동안 제 손에서 설계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수소 추진선, 배터리 추진선 등등의 모형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자랑 삼아 이 나이에도 저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탄소 포집 저장 수송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어저께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탄소 중립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류가 살아남습니다. 지금보다 1.5도만 더 올라가면 다들 우리가 인류가 멸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혼자서 뭐가 슈퍼맨처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러한 기술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런 거에서 지금은 이 개발한 이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 미국 정부에서 평가하기를 Best Available Technology로서 평가받는 기술.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가서 강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현대그룹
CEO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 삼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대통령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난 신동식 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제 전문가인 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저는 아주 철두철미한 조선 전문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선을 전공한 공학도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돼서 1, 2차 5개년 개발을 계획을 만드는 데 주도했고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초기에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 시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배를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로 한국에 1961년 돌아왔을 때 제가 돌아온 이유는 해사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수산 산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바뀌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행정기구상 수석비서관이라는 직함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서실장이던 이유락 씨가 나를 부르더니 당신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정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의 이 경제 문제를 경제 전문가가 붙어서 해도 안 될 텐데 배를 설계하고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자가 경제수석을 맡아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군인들이 총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웃고 모든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따지려면 그분한테 가서 따져요. 그래서 그때는 젊은 혈기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우락 실장한테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 하려고 눈이 벌건데 경제수석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고 줬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화를 내는 젊은 청년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아주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젊은 사람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 내가 왜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관료들, 경제 전문가들, 기업가들, 은행가들 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들었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들 좋은 얘기 하더라. 각하,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고용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식량을 증산해야 됩니다. 엔겔 주스가 어떻고 뭐고.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거 다 올바른 얘기야. 그런데 신 박사,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서 그랬더니 국민들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1년에 수백 명이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굶어 죽고 막 여기 앉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시골의 저 국민학교 교실에서 남매가 굶어서 교실에서 죽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굶는 거를 빨리 해결시켜야 돼. 그것뿐이야. 지금 전쟁 동안에 집이 다 망가졌어. 뭐 집이라도 하나 지려면 합판이라도 만들어야지 가림개가 될 거 아니야. 합판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 쌀을 증산하려면 비료 공장도 만들어야 돼.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리 만드는 정유공장도 없어. 정유공장도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군인이 총 가지고 쿠데타 했다고 국제금융기금에서 돈 꿔달라니까 아주 전부 외면하고 안 꿔줘. 설령 어떻게 제일여파가 가져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기술이 없어 공장 질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공장을 설령 짓더라도 공장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없고 또 그거에서 필요한 원료를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당장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 당신이 외국에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술 관계 일을 했고 또 많은 경험을 외국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당신한테 경제기업원 수석비서관을 맡긴 거는 그런 실물 경제하고 그런 공장 건설을 전부 다 맡아서 하라는 뜻에서 나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문기사가 당시 아마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에 났는데 그때 수석비서관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임명된 수석비서관 5사람하고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었고 그래서 저기 내 얼굴도 저기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저 사진에 계신 분들이 나만 빼고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1년도, 2년도 그 당시에 무엇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2차, 1,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국가발전 비전을 만드는가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면 증언할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대통령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거는 당신한테 재량을 다 맡길 텐데 단 기준은 딱 한 가지다 말이지. 모든 결정할 때 이것이 국가 발전과 국가 이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얘기하라.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해국자고 당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건 네 판단에 맡기지만 모든 판단의 기초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호글대에 들어갔다가 호글 하나 더 달고 나온 꼴이 돼서 이 조선기술자가 경제수석이라는 직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지나간 얘기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거지였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외국 기관에 은행에 가서 돈 꾸고 엔지니어링 컴퍼니에 가서 기술 꾸고 갈프나 칼텍스나 이런 기름 회사에 가서 기름 원유 꾸고 뭐 하는 구걸하려 다니는 그런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운이 좋았고 박정희 대통령 운이 좋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운이 좋아서 그 뜻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수많은 외자 도입이 수많은 기술 도입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이러한 놀라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정말 호랭이 담배 피울 때 같은 얘기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이런 기록을, 내 기록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다가 나한테 이런 별명을 줘요. 개발 독재자의 하수인이라고 나를 명명을 했어요. 나 그거 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생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그러한 하수인은 얼마든지 더해서 국가 발전에 제 모든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또 하겠다는 그러한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공학도인 조선기술자가 경제수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나는 서울대학을 졸업한 지가 70년이 제가
학번으로 따져서 5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죠. 조선기술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선과에 입학해서 나온 지가 70년이고 제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세월 동안에 나는 한시도 빼놓지 않고 내 생활은 정말 오직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깊이 있게 관여하고 깊이 있게 성취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두고 한국 조선 산업 역사의 산 증인이니 개척자니 이런 그 수식어를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은 내가 한국 정부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한 일을 얘기 듣고 나를 네이션 빌딩 아키텍트라고 국가 건설 기획자라는 과분한 그런 별명까지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난 제 인생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 짧은 한 40분, 50분 되는 시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한 일 가운데서 조선산업에 관련된 얘기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황무지에서 세계 제1로 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때 나는 부산에 피난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부산 부두에서 미군 군사물자를 하역하는 부두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쇠로 만든 배를 처음 봤어요. 철선을. 큰 배가 들어왔는데 LSD라고 이렇게 앞에 문이 열리더니 그 속에서 탱크가 나오고 집차가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그러는데 와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한두 척이 아니고 그냥 부산 바다에 꽉 채웠어요. 6.25 때 그때. 그걸 보고 야 이런 걸 만드는 나라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남의 나라를 돕고 이러는구나 말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 책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거 읽어본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 실감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고 갔는데 전쟁 동안이니까 서울대학이 부산 구덕동 지금 수원지 있는 그 산비탈리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을 몇 개 쳐놓은 게 서울대학 본부입니다. 의자도 없이 방바닥에 딸바닥에 풀밭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조선과는 신생학과이기 때문에 1945년에는 대학에서 조선과를 공부하고 나온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조선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조선과가 생겼어. 그러니 교과 과정이 제대로 됐겠어요? 선생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MIT나 동경대학 조선과 또 영국의 킹스 칼리지 같은 세계적인 조선과가 있는 대학의 교과서들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거기서 서류들 넣어가지고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그때는 선생도 학생 같고 학생도 선생 같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했지만 갈 데가 없어. 취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소가 없으니까 실습을 안 한 공학 엔지니어 교육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취직이 안 돼서 제가 여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숙명고녀라는 학교에서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 가운데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길 장상이라고 낭중에 이화대학 총장을 하던 장상 총장이 내 제자고 또 장혜원이라고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
그때 내가 가리킨 학생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새도 만나면 이제 뭐 점심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하는데 여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부산에서 부도 노동하면서 배를 보고 언젠가 우리가 저런 배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나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아이고 여학교 선생만 하니 이게 어떻게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치다가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당시 스웨덴에 있는 코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설비가 좋은 그런 조선소인데 거기서 취업이 허락이 돼서 스웨덴으로 제가 취업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스웨덴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선 기술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인정받아서 영국의 로이드 선거협회라는 데가 검사관으로 선임돼가지고 이 로이드 선거협회라는 데는 어떤 건가 하면 전 세계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의 설계 도면을 승인하고 조선소의 기계를 승인하고 조선 기술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고 조선 공정 과정의 모든 품질을 검증해서 배가 완성이 되면 그 배가 완성됐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기구고 정말 객관적으로 기술 능력이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검사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돌아와서 거기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 나고 학생혁명이 나고 5.16 혁명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한국을 바라보면서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길 최고의 의장이 당신을 찾아서 한국에 귀국하라는 그런 편지가 왔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봤더니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을 앞으로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으니까 당신이 한국에 돌아와서 국가재건 사업에 이바지해라. 그때 저는 아주 단호히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떠날 때 배도 고팠고 한국 전쟁 때 나는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전쟁이 싫었고 또 한국의 모든 부조리 갈등 이런 게 젊은 나이에 아주 싫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이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못받아했어. 그래서 난 한국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박정희 의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대사관에 조금 그 전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그 후로부터 한 3개월 동안 버티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최고의 의장실로 안내돼서 갔고 그때 처음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을 뵀는데 정말 결연한 그런 자세하고 여러 가지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면 뭔가 해내겠구나 하는 그러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첫 마디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럴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영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많이 공부하고 봤을 테니까 좀 그런 걸 좀 해봐라. 그래서 우선 당장은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는 조선소가 조그만 게 있는데 국영조선소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거를 우선 재건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몇 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집에도 못 가고 그날로
군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지금은 한진중공업이라고 그럽니다만, 갔더니 거기에 조선과 출신 몇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사장은 현역 대령으로 계급장을 단 이영진 대령이라는 분이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기가 막힌 거야. 국영기업체인데도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지난 7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들 사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 조선소에 있는 기계들 녹슨 거 못든 거 고철로 팔아가지고 쌀몇 가마니 사다가 직원들이 넣어놔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선소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건 조선소가 아니야. 풀밭이야. 잡초가 이렇게 자랐고 기계는 다 녹슬어 있고 녹구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녹게이트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좔좔 흐르고 크레인은 다 삐딱하게 쓰러져 있고, 이것이 1961년도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 제1의 조선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게 당시의 대한조선공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돌아와가지고 선진조선국에서 선진기술과 선진학문을 터득해서 국제기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선기술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일은요, 작업복 입고 낯들고 조선공사 마당에 난 풀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의장이야 당시 송효찬 국가수반 그런 분들이 세계 최고의 해양국가를 만들어라. 군인들이 소리만 지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착한 소리만. 그래서 정부에 저 가운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김현철 씨라고 당시 내각수반입니다. 국무총리지 요새로 말하면. 그래서 저짝에 비쩍 마른 허연 옷 입은 사람이 납니다. 젊을 때. 미군의 8군에서 유엔군에 필요한 물자를 쓸어오는 미군 배들이 있어요. MSTS라고.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그 배가 정기적으로 미국 군수 물자를 싣고 부산에 하역을 합니다. 그럼 그거라도 어떻게 좀 오면 뺑기치라도 해서 좀 몇 푼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여기 이 짝에 왼쪽에 있는 게 나고 그 옆에 분이 여러분들 아까 저 국방장관 지나 벤프리스 장군입니다. 유엔군 사령관하고 8군 사령관을 지나시던 당신은 현역이었어요. 그래서 벤프리스 장군을 조선소에다 우리가 이 정도의 조선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배수리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하나도 없고 기술 인력이나 경험 있는 숙련공도 하나도 없고 장비도 엉망이고 물론 일감도 그런데 누가 일감을 주겠어. 일감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한 것이 1961년에 한국 조선산업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좀 해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뭐가 돼야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주 화가 났어요. 멀쩡히 잘 연구해서 국제기구에서 잘 지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장한테 제가 아주 강력한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부가 정말 진정 이 나라에 갖다가 세계적인 조선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다면은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조선산업을 최우선 산업으로 하겠다고 지정하고 이를 경제개발계획에 오게 된 계획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돈도, 재원도 마련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지 젊은 엘리트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무조건 해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혼이 나더라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돌아갈 생각하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당신 말이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장관 고문으로 임명할 테니까 1차 5개년 개발 계획의 해사 부분을 맡아서 하라. 그래서 난데없이 또 김희택 장관이 계실 때 경제기획원 장관 고문으로 또 임명돼서 조선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금도 헌법기구로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때는 경제과학심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과학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경제과학심의 그때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신현학 전 총리, 송인상 씨, 이창열 고려대학 교수 등등 고승재 박사 등 아주 연로하신 우리나라의 최고 그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의원으로 계셨어요. 나중에 다 총리들 하시고 다 했는데 그리고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라고 조선해운 수산관계 일을 갖다가 직접 관장하는 그러한 조직.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한테 힘을 쓰여주기 위해서 비서실에 직함은 제가 경제수석을 맡았고 경제과학심의 아까 저는 그렇게 연륜이나 경륜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굉장한 분들이 계신데 경제과학심의의 장을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나한테 해서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당시 조선소 하나를 지려면 이 9개 부처에 다니면서 서류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부총리 경제기획원까지 해서 10개 부처에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지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100년이 가도 안 되겠다 말이에요. 회사행정특별시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것은 기존 모든 법령과 규제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당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00페이지가 넘는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 대표적인 게 그때 세계 조선과 산업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은 어떤 좌표를 가지고 세계 조선산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다 하는 우리의 비전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든 것이 당시 작성한 우리나라 처음으로 작성된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테일한 걸 했느냐. 그래서 초대형 조선소를 만들 때 아주 세부적으로 숫자적으로 저런 것까지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도 계시지만 굉장히 미시적인 거를 들다보는 그러한 그 성품이 계셔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거를 다 앉아가지고 주말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해가지고 이게 다 본인이 납득을 된 다음에 장관들이나 관계되는 사람한테 지시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것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조선산업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산업 발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기업이나 기업가들한테 얘기했더니 한 사람도 조선산업 이렇게 하면 된다고 호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한국은행 산업은행에 지금은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을 다 쓸어 넣어도 그게 될까 말까 한데 쇠조각 하나 못 만드는 나라에서 저런 허황 계약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제가 비난을 받고 얼마나 정말 고독한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들, 그러니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은행가들 기업들. 그 사람들한테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좀 해달라는 거래. 그 브리핑 했더니 겉으로는 very nice 뭐 이러고 돌아가선 childish하고 말이지, naive하고 impossible fantasy라고 돌아가서 다 욕하고 흉보고. 그래 사면 초과예요. 국내에서도 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바깥에서도 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돈은 하나도 없지.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께 그대로 그냥 다 이 사항이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대통령께서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고 국가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오기가 나가지고 정말 목숨에도 바쳐서 한국 조선 산업을 일으킨다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종이를 모아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정말 철없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번 해보지 하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막 그동안의 얘기가 오직 많겠어요. 그래서 조선산업이 오늘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조선 선진국이 조선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다 철강산업, 기계산업, 엔지니어링 산업들이 다 있어서 그것이 돼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조립 기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이 꽃을 피웠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도 없어. 철판도 몇 년 들고 볼펜도 못 들고 뭐 기계 엔진을 어디서 만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큰 gam블을 한 겁니다. 도박을 한 거야. 한국은 이게 없으니까 조선산업이라는 걸 하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부품이 필요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따라오게 될 거 아니냐. 따라 안 오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국가 운이 좋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그분의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업체가 조선기자재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700개 중소기업이 생겼고 그 700개는 거의 다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이 기관차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 풀밭이었던 조선소를 갖다가 25년, 30년 만에 세계 제1의 산업으로 만들었냐.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뭐 많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토양이 돼가지고 정부 주도하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이고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조선산업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그 다음에 우리 월급도 못 받고 고철 팔아서 쌀 한 대박씩 받아가지고 견뎌온 조선 기술인들의 강한 의지하고 헌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어우러졌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남궁년 회장,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의 정말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그러한 기업인들이 조선산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이 요새 뭐 대장동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정말 한 사람도 삐뚤림이 없이 이 조선산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산업이고 우리 민족산업이다 하는 그러한 그 우둔함을 가지고 국익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신문에 중국이 1등 했대. 뭐 이제 한국 조선산업은 이제 슬슬 망하는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30만 톤짜리 배를 만약에 누가 설계해서 짓는다 그러면 그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발주하시면은 24개월에서 30개월이 걸립니다. 착공해서 배가 완공될 때까지. 같은 사양서, 같은 설계를 가지고 일본에 발주하면 12개월 내지 16개월이 걸려요. 근데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착공서부터 데리버리까지 6개월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생산성하고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조선소 설계 초기부터 모든 것을 심스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인테그레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부터 자재 공급까지 매니지먼트까지 전부 지로 디펙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이 날로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국의 이러한 그 조선 기술을 따라오려면 다른 나라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지난 9월 달에 영국 크락슨에서 통계를 내는데 중국이 배를 많이 수주합니다. 한국도 수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척당 성과가 중국이 발주해서 받아간 성과는 척당 6천만 불이에요. 평균 성과가. 근데 한국에서 수주한 배는 평균 성과가 1억 8천만 불입니다. 같은 한 척이라도 우리는 고부가 같이 고기술 배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말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현주소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수주량, 오더 인테이크, 그 주문받은 거, 또 실제 건조해서 데리버리 한 거, 그 다음에 오더북, 지금 수주 잔량, 이런 면에서 세계 제일, 물량뿐만 아니라 선박의 품질이나 선박의 성능이나 선박 설계의 그 레벨이나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제일이 됐으니까 뭐 누군가 한 사람한테 뭐 훈장도 달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나한테 훈장도 달아주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이게 로이드 같은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관계 뉴스인데 나를 조선산업의 아버지라고 시키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IMO 같은 세계 해사 유엔 산하 해사 기구에서는 나의 그 평생 공로를 위해서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를 아워드를 나한테 상을 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다 박정희라는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훈장하고 상장하고 여러 가지 받은 걸 다 보직에 싸가지고 제가 국립묘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도 원하시던 세계 조선 1등 국가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고 오늘날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산업은 정말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날 세계 제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만의 축적한 기술력과 경쟁력은 우리 애들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게 함부로 그렇게 무시해도 안 되고 함부로 버려도 안 되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또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용과 수출 증대한 아주 효자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황무지나 다름없던 조선산업을 불과 25년, 30년 만에 세계 제1로 끌어올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조용하게. 모르겠어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골드메달 딸 때면 박수 쳐주는 사람 많은데 조선산업이 이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제일이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요새 금년 코로나 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조선 호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발주된 선박이 약 3,500만 톤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 2,500만 톤의 수주를 전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경이적이고 확고한 그런 기술 우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조선 불황이 와서 조선소가 중국이 앞선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전문가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신문 양면을 다 차지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지원도 안 해야 되고 조선산업은 쇠퇴산업이니까 이거는 퇴출해야 될 산업이라고. 내가 그냥 피가 끓었어. 그분이 누구라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입니다. 걔네가 그분한테 항의 편지를 썼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야. 나하고 KBS에 나가든지 신문에 지상 토론을 하든지 하자고. 그래서 그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자한테도 내가 항의를 했어. 그때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조선일보가 어떤 회사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산업이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걸 우리 조선인들의 힘으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새 주문받는 배 가운데 제일 비싼 게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한 척에 2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약 2,700~800억, 3천억 가는 배인데 이게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 발주된 배가 38척이에요. 그런데 37척을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부산 부두에서 부두 노동자 하면서 와, 이렇게 산더미 난 배가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질까 하고 쳐다보던 배가 미국의 LS대라는 배가 톤수 크기가 3,000톤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배는 30만, 내가 설계해서 지금 30만 톤이에요. 지금 내가 100배가 넘는 배를 설계하고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포기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꿈이 아까 박동선 회장께서도 말씀하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꿈이고 우리 역사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자꾸만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무리 비행기가 항공 아무리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래도 세계 교역량의 97%를 배로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톤 이상의 배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온갖 종류의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의 85%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배 말고 바다에 뜨는 해상 구조물 같은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손해도 봤지만 one unit에 한 척에 가격이 10조입니다. 10조. 아무도 줘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 조선도 불안이니까 덤쩍 저거 짓겠다고 물었다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손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까 오명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0억 R&D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얻은 우리가 레슨이, 교훈이, 기술 훈련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다른 나라는 짓지도 못합니다. 근처도 못하. 그럼 이런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세계 제1의 조선국가인데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조선과가 없습니다. 조선과가 없어서 잘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 조선과가 부활을 했습니다. 요새. 뭐 여러분들 조선소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냥 화면으로나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조선소들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삼성조선소, STX 조선소, 뭐 등등 이런 조선소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1등부터 7등까지의 조선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부터 7등까지가 대한민국의 조선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 현대, 대우가 세계 조선 물량의 40%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배들, 석탄 운반선, 광석 운반선, 뭐 30만 톤급 이건 컨테이너십, 뭐 자동차 운반선, LNG 캐리어, 이거는 심해 탐사선 이런 것들은 이건 핵 폐기물 운반선이라고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 폐기물을 방사성 물질 운전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온누리호라고 아라온호 쇠빙선 저것도 제가 직접 설계한 배고 이것도 경비함, 독도 경비함 그리고 해군 군함들 뭐 잠수함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지난 김에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 앞으로 이 디지털이제이션, 디지털화해야 되고 디카보니제이션, 탈탄소화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소 설립할 때 과학기술연구소 설립해서 우리가 오하이오에 재미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유치할 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재미과학자들 가운데서 한국에 키스트를 창립해가지고 처음에 한국으로 유치해 대상으로 됐던 분들을 미국에서 인터뷰해가지고 모시고 온 그 사진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보인 닥터 호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동조 대사하고 나하고 닥터 호닉을 오하이오에 초대를 해서 정부에서 호닉 박사한테 공로를 취하면서 훈장을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소 설립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여러 번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보시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오늘 신문에 났던 걸 다시 캡처해서 좀 희미한데 과학기술연구소 지금 키스트가 완공되던 날 현장을 순찰하는 사진인데 앞에 쭉 보면 김학렬 당시 부총리서부터 쭉 박 대통령 내외분 최영섭 초대
키스트 소장, 조상호 의전비서관, 주한미국 대사 이렇게 주인데 이 교사 바로 뒤에 모습이 저고 그런데 이 사진에서도 전부 다 돌아가시고 나 하나만 남았어. 이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이 많은데 저는 과학기술연구소 설립한 거를 나는 그분의 제일의 지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과학기술연구소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가 과학기술연구소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산업 발전 없고 산업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 맞아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정말 1960년대에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나라를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기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나의 과거의 시련하고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 꿈 그리고 강한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서 더 밝은 우리의 미래를 이뤄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자랑스러운 얘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50년, 60년대 폐허에서 불굴의 개척 의지를 가지고 고난과 맞서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놓은 우리 선구자들, 또 그런 가운데 조선산업을 정말 명실공히 세계에 올려놓은 모든 사람을 갖다 기리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도전에 극복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청산포럼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